미래란 말 그대로 아직 오지 않은 때를 말합니다. 누구나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또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즘처럼 변화가 빠른 세상에서는 이 현대인들이 앞으로 더 미래가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관동의대 명지병원 IT 융합연구소장이시자 미래학자이신 정지은 박사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현재 명지병원 IT 융합연구소장이신데요. 네네. IT는 알겠는데 융합연구소, 이 융합은 도대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네, 융합은 영어로 하면 컨버전스라고도 네. 이제 번역이 되는데 여러 가지를 섞는다는 의미가 네.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의료 정보 같은 정보 기술을 엮어가지고 어떤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그런 것을 이제 IT 융합이라고 할 수 네. 있고요. 아무래도 병원에 있다 보니까 병원 관련된 것을 많이 하죠. 뭐 병원의 환자들에 대한 어떤 그 병실이라든지 암센터 같은 곳에 어떤 IT 기술을 접목해서 병원화를 시킨다든지 의사들이 IT 기술을 이용해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새로운 것들을 하는 것이 IT 융합 연구소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네, IT와 융합을 같이 접목해서 연구하는 그런 연구소군요. 그렇다면. 네네. 네, 제가 프로필을 보니까요. 소장님께서 의대를 학부 때 전공을 하시고 석사는 사회과학을 전공하셨고요. 또 박사는 공학 전문이시란 말이에요. 네. 사실 한 사람이 이렇게 한 분야에서 일하기도 참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다방면을 특별하게 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네, 뭐 일단 어렸을 때부터 새로운 거를 좋아하고 탐구 정신이 좀 뛰어났다 그럴까? 이것저것 네. 관심이 많은 거죠, 일단은.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의과대학을 갔는데 의과대학에서도 사실 사회과학 공부도 많이 하고 이것저것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의과대학은 본과 3학년, 4학년 이제 위로 올라가면은 이렇게 실습이란 걸 하잖아요. 네, 인턴처럼. 예, 그렇죠. 예, 실습하면서 선배들을 많이 만나게 됐는데 선배들하고 예과 때만 하더라도 이런저런 고민도 많이 하고 굉장히 폭넓게 봤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임상에 계시다 보니까 네. 이야기하는 주제라든지 또는 뭐 어떤 그 삶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랄까요 좀 천편일률적이라 그럴까 느낌이 어떤가 하면은 이렇게 밀가루 반죽이 있는데 그 수령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탁 찍혀서 붕어빵이 나오는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시스템이 그런 거를 좀 약간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길을 선택할 경우에는 내가 좋건 싫건 간에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살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면서 네. 그러면은 아직 20대인데 죽을 때까지 가는 길이 벌써 그렇게 결정나는 게 억울하잖아요. 네. 억울하니까 그러면 나를 좀 다시 되돌아보자 이렇게 해서 도전. 예. 그래서 이제 공중보건의사로 가게 됐는데 네. 그때 한 3년 정도 이제 고민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내가 뭘 제일 잘할 수 있을까? 의사가 된다면 임상의사로도 잘할 자신은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는 그동안 해놓은 게 많으니까 컴퓨터 과학 공부도 좀 했었고 프로그래밍도 많이 했고 사회과학이나 음악이나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좋아한다면 여러 가지를 엮는 쪽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훨씬 더 나을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게 불확실성이 좀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말렸는데 저는 이제 나름대로 지금은 이제 저는 목걸이론을 좀 얘기하는 편인데 목걸이. 목걸이론이요? 예, 네. 그러니까 목걸이가 가치가 있으려면 목걸이에 구슬도 있어야 되고 실을 그쵸. 꿰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우리 사회가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전문가 위주로 너무 가면서 구슬들은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실 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엮어줄 사람이 없는 그렇죠. 거군요. 예. 네. 그렇다고 해서 또 실 꿰는 사람만 있으면 안 돼요. 실만 있으면 구슬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밸런스 측면에서 구슬만 많고 실은 너무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내가 실 꿰는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이제 그게 한 1990년대 후반이니까 15년 전에 이제 그때 좋다 그러면 나는 정말 좀 다른 길들을 여러 개를 가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보건정책관리학이라고 해서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쪽도 공부하고 그다음에 보건학은 그 일반 개인에 대한 게 아니라 다수에 대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도 하다 보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한 그런 정보학 부분에선 또 할 거를 대부분 해보고 나니까 네. 이번에는 진짜 공대에서 물건 만드는 거 관련된 쪽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의공학을 그때 또 공부하게 됐고 이런 식으로 뭔가 빠진 고리가 있는 것 같은 것들을 계속 도전해서 공부하는 길을 가게 된 거죠. 제가 박사님 이렇게 네이버나 뭐 검색 엔진에 이름을 치면요. 네. 박사님을 수식한 용어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네. 뭐 이공학 박사, IT 전문가, 미래학자에다가 파워블로거까지 네. 사실 한 사람이 갖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네. 다양한 수식어를 가지고 계신데요. 네. 이 다양한 수식어 중에 좀 애착이 가는 수식어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글쎄, 저는 특별히 어떤 수식어가 좋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아, 네. 왜냐하면은 한 사람이 어느 하나로 규정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다지 좋다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얼굴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나 역할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상에서. 근데 그거를 뭐다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너무 좀 제한적이랄까?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그냥 어떤 식으로 표현해도 좋아요. 그래서 가끔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교수님이라고 부르는 게 좋으세요? 소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좋으세요? 네. 뭐라고 부르는 게 좋으세요?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제 답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세요예요. 네. 중요한 건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직책이 나를 표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군요. 제가 채널 IT 처음 들어올 때요. 이 IT 캐스터로서 이제 IT 지식이 별로 없어서 네. 회사한테 여쭤보니까 회사에 추천해준 책이 네. 소장님의 책이었어요. 네. IT의 모든 역사라는 책인데 네, 거의 모든 IT 역사. 네. 예, 예. 또 최근에 출판하신 책이 있잖아요. 네. 무엇이 세상을 바꿀 것인가. 네. 굉장히 제목이 매력적인데 네. 어떻게 책을 쓰시게 되신 건가요? 사실은 이거는 그 IT 디지털하고도 좀 관계가 된 이야기인데요. 네. 디지털 철학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무슨 디지털 얘기냐면은 IT가 채널 IT도 요즘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전에는 마치 전문가들의 것 그리고 어떤 특정 산업 이렇게 보기가 굉장히 쉬웠는데 이젠 더 이상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그 철학이 우리 사회의 전반을 바꾸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뭐 단적인 예를 들자면은 오픈 소스 커뮤니티 같은 것만 하더라도 제일 처음에 소프트웨어 개발하던 사람들이 디지털은 아날로그랑 달라가지고 무한 복제가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면 아날로그는 희소하기 때문에 소유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건 내 거야. 너 못 가져가. 그러니까 서로 가져가려고 그러잖아요. 희소한 건 원래 그런 것이 되는데 네. 디지털처럼 굉장히 쉽게 복제가 돼서 많이 뿌려지는 거는 사람들이 소유권에 대한 강박관념이 약해요. 그보다는 공유해서 우리 같이 쓰자 이러기 쉬워져. 예를 들어 공기나 무슨 이런 거를 내 거야라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그거하고 비슷한 논리인데 오픈소스 커뮤니티 하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컴퓨터 프로그램도 만들어 놓고 내 거라고 하기에 앞서서 복제해서 쉽게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 같이 나눠 씁시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됐고 처음엔 그게 아주 일부에 그리고 IT 하는 사람,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 일부의 철학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조금 다른 철학이. 네. 근데 지금은 가만 보면은 문서 만들거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창작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최근에 공유경제라고 해서 실제 그 디지털의 원리에 이야기하는 공유라는 거를 아주 잘 활용을 해서 네. 우리 사회에서 비즈니스도 일으키고 우리 사회를 조금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를 해주는 사람들까지 되게 늘어나고 네. 있거든요. 이거는 디지털에서 만들었던 그런 새로운 철학과 생각들이 우리 사회에 크게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네. 디지털 부족에 대한 이야기, 디지털 철학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변화하는 포인트가 무엇이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그렇게 조금은 기술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봐서 풀어내는 네. 예, 그런 의도로 시작을 한 거죠. 그렇군요. 제가 아까 촬영 전에 잠깐 책을 보니까요. 이 책 제목 밑에 부제가 있었어요. 네. 이제 세상에 없는 미래가 온다. 네. 도대체 이건 무슨 뜻인가요? 디지털 철학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그것도 역시.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원자의 세계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산업혁명 이후에 더 그런 게 지속이 됐는데 이건 만질 수 있는 종류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세계의 원리를 가지고서 우리가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디지털 철학의 원리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첫째는 무한 복제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또 굉장히 늘어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피터 드러커가 지식 노동자 얘기할 때도 그 비슷한 네. 부분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것들은 나누면 절반이 되지만 지식은 나누면 2배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처럼 완전히 다른 원리를 가지고 있는 디지털 철학이 복제 가능성이 하나 있고 복제 가능성. 예, 두 번째는 굉장히 변형이 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테이블이나 뭐 사람이나 이거 바꾸려면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근데 디지털은 굉장히 쉽게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매시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패러디 영상도 되게 쉽게 네.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옛날에 물리적으로 만드는 그런 컨텐츠였다면 그렇게 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나면은 원래 것이 손상이 되잖아요. 근데 디지털은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변형 가능하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빛의 속도로 퍼지니까 이런 확산이 굉장히 쉽다는 어떤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네. 이런 세 가지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의 룰을, 규칙을 조금 다시 보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과거에는 못 봤던 미래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원리가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어떤 법률이라든지 규칙, 그다음에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바꾸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미래를 좀 그려나간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제가 붙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기업들도 지금 현재 변화를 하고 있는 건가요? 뭐 구체적인 사례가 네.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국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유경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는 곳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 대기업이나 큰 기업들 시스템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고 있는 것들은 많이 보이지는 네. 않고요. 그보다는 이제 작은 기업들, 특히 스타트업 하는 친구들이 스타트업, 네. 이런 디지털 원리를 활용을 해가지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가장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거 카카오톡 같은 거 생각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급속도로 몇 천만 명이 쓰는 서비스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옛날엔 불가능한 얘기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로 전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그들이 무료로 문자를 하면서도 돈을 버는 이유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상품권을 팔기도 하고 최근에는 거기에 게임을 갖다 퍼블리싱하면서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플랫폼이라 그러는데 그 위에 뭔가를 얹어서 새롭게 변신해 나가는 그런 걸 시도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원리들이 과거에는 없었던 그런 어떤 특징을 좀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네트워크를 잘 만들고 이렇게 조직화를 하고 그다음에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연결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서로 좀 나눠서 공유경제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도 요즘 그린카라든지 집카하고 비슷한 그린카라든지 소카라든지 이렇게 차를 공유하는 그런 회사라든지 아니면 밥을 같이 먹는 모임과 관련된 거를 좀 추진하는 곳이라든지 최근에는 남성용 양복 있잖아요. 네. 양복을 공유해서 같이 하는 어떤 그런 오픈 클로짓이라는 어떤 그런 기업들도 나오고 네. 특히 이렇게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책을 보니까요, 이 암울한 미래의 노동시장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네네. 사실 지금도 이 청년 실업이 사회 문제가 정말 심각하게 되고 있긴 합니다. 네. 앞으로 노동시장 어떻게 변하게 되는 건가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게 단순히 좀 경기가 나빠져가지고 청년 실업이 됐다. 그러면 좀 위안이 될 텐데.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상당히 구조적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별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직업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아마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IT가 제일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아마 뭐죠? 이 정부에 계신 분들도 그 생각을 하신 분들이 네. 많을 텐데 IT가 들어오면 직업을 없앤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모든 걸 기계가 다 해주고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그게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가끔 있는 게 가만 생각해 보면 ATM 기기 있잖아요. 네. ATM 기계에서 현금 열심히 잘 뽑아 쓰실 텐데 가만 생각해 보면 옛날에 그거 은행원들이 하던 일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일을 ATM 기기가 뺏어갔잖아요. IT 기술과 접목하면서 네. 그죠. 그리고 최근 미국에 가면 캐시어,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는 관련된 일도 무인화가 돼가지고 자동으로 찍고 나온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것도 우리나라에 전면적으로 다 들어왔다. 그러면 지금 수많은 마트에 계신 계산하시는 분들이 또 일자리를 또 잃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편리하게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의외로 인간의 노동력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는 방향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봇도 그런 역할을 해주지, 그 다음에 무슨 디지털 프로세스도 그런 걸 해주지. 심지어는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한 수십 년 뒤에는 한 3, 40년 전에 피터 드러커라는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가 네. 지식 노동자란 말을 처음 썼죠. 네. 앞으로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일하는 거 말고 지식을 잘 습득해가지고 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면서 그쪽에 일자리가 많이 날 거고 그걸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지식 노동자가 나름대로 잘 가요. 근데 요즘에 근데 좀 쇼킹한 것이 네. 지식 노동자조차도 이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뭐 무엇을 준비해야 이 다가오는 미래를 좀 이렇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금방 변하기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을 좀 이해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아주 잔적으로 나온 사례가 얼마 전에 그 추석 예매했잖아요. 네. 추석 기차 예매. 네. 근데 요즘에는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70% 정도를 인터넷에 배정을 하고 30%를 이렇게 현장을 현장에서 하시거든요. 예매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줄 서가지고 사시는 분의 그 수가 줄어든 거죠. 그렇죠. 근데 인터넷 또한 3분 만에 매진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안 가도 되잖아요. 인터넷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요. 근데 인터넷 잘 못 하시는 분들은 가야 되네요. 가야 현장에.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종의 역차별을 당하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이해하고 그들을 뭔가 좀 북돋아 줄 수도 있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IT 방송이나 IT 이런 걸 할 때에도 디지털 디바이드라 그렇죠.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 차원에서 조금은 더 신경을 더 많이 써줘야 되고. 그다음에 디지털로 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 새로운 일자리를 그 기존 세대에 있던 사람들이 금방 못 가거든요. 네. 그러면 이들이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할 거고 이런 IT 기술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채널 IT 같은 방송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네. 면에서는 IT가 일종의 우리 옛날에 수학에서 동계산하는 기술처럼 하나의 툴처럼 활용되니까 그거를 잘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제일 중요하다고 보겠고요. 네. 두 번째는 미래를 꿈꾸는 아이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래의 어떤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자질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인사이트 노동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지식 노동자의 시대가 아니라 인사이트 노동자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거든요. 지식 노동자는 많이 알고 그다음에 그 전문가 네트워크가 있고 그래서 비즈니스를 또 잘 끌어나가고 운영하고 그런 방식의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지식 노동자잖아요. 네. 근데 누구죠? 그것이- 인사이드 노동자는? 네? 인사이드 노동자는 어떤 거죠? 지식 노동자들이 그런 지식의 디펜던시가 있는 그런 그 의존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네.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같은 것들이 쉽게 좀 리플레이스할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러면 인사이트 노동자는 뭐냐? 기계가 쉽게 이렇게 교체할 수 없는 게 뭘까?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지키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기계보다 훨씬 나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하는 거를 이제 인사이트 노동자라고 그러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런 거죠. 항상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분석하는 거는 기계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해석도 아마 할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감이 안 좋은데 이런 사업은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판단, 비평과 비판, 네. 비평적 사고하고 판단, 그리고 윤리적 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돈이라든지 논리적으로는 이게 맞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 이런 거 있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런 종류의 사업이나 이런 종류의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는 그래 뭐 논리적으로는 이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영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정서적으로나 뭐로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비평이나 판단 같은 것들은 기계가 쉽게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하는 사람. 그리고 또 공감을 잘해가지고 사람들하고 연결을 잘 짓는다든지 네. 나의 의도로 남한테 잘 설득할 잘 수 있는 표현하고, 사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트워크 관점에서 보더라도 옛날 지식 노동자는 지식을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의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전문화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네. 근데 그에 비해서 이렇게 인사이트 노동자로 된다면은 나하고 우리 동료들 그리고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써주는 소비자들 이 사람들까지 같이 이해를 하고 공감하고 나의 생각을 퍼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게 중요해지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갖춘 사람들을 인사이트가 있고 인사이트 노동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질이 좀 다르니까 공부해야 되거나 대비해야 되는 것도 좀 틀리겠죠. 네. 그렇다면 개인이 말고 이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옛날보다 변화가 굉장히 심해진 게 제일 중요합니다. 변화가 심해졌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기업의 그 변화 발전 과정에서 조금 전문적인 얘기로 하면 단속적 평형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진화론에 나오는 얘기인데 네, 뭐 뭐죠? 이런 거예요. 이렇게 보통 생태계가 이렇게 안정화돼 있다가 새로운 종이 나타나면 갑자기 그 종이 우성이 되면서 이렇게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종이 중심이 돼가지고 또 평형이 일어나요. 시간이 한참 지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이 변해간다는 그게 그 단속성 평형 이론인데 네. 실제 기업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잘 그 운영하던 기업이 보통 그 룰을 만들어가지고 해당 산업을 이렇게 유지를 시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 산업에 파괴적 혁신을 일으킨 어떤 기술 기업이 들어오면 얘에 의해서 업계 재편이 일어나면서 그때 혼란기가 나타나죠. 업계 재편이 쭉 된 다음에 얘가 이제 또 안정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 또 이제 좀 나름대로 이렇게 안정화가 쭉 되고 그 다음에 또 얘를 파괴하는 파괴적 혁신이 되면 이렇게 계단처럼 변해요. 네. 그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혁신 모델인데 최근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혁신을 했어요. 그래서 그 혁신자가 나타났어. 그럼 얘가 이걸 깼잖아요. 그래서 팍 이렇게 일어나서 네. 그러면 얘가 이제 우성이 되면서 우수한 그 기업이 되면서 얘를 중심으로 대편되는 상황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끝나고 그 규칙이 다 만들어지면 이렇게 안정기가 가야 되는데 이게 규칙이 완료되기도 전에 또 다른 파괴자가 나타나요. 또 나타나는군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계단이 이렇게 되면서 그러겠네요. 계속적인 이런 걸 이렇게 지속적 파괴 모델이라 그러거든요. 네, 네. 지속적 혁신 모델.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안정화를 하는 것보다 잘 관리하는 것보다 빨리빨리 변화해서 빨리빨리 혁신하는 기업의 경쟁력이 더 올라가요. 아, 그렇군요. 이런 모델이 될 경우엔. 네. 그래서 기업도 과거보다 훨씬 유연하고 개방돼 있고 새로운 변화에 적응을 잘하고 그런 형태로 바뀌어야 되고 그러려면 그런 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구성원이 돼야 되고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더라도 기업의 환경이 그런 거를 잘 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창조 경영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 창조적인 기업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맨날 창조적 인재 뽑는다 그래요. 네. 창조적 인재를 뽑으면 뭐래요? 그 기업 가가지고 바보가 되는데 여전히 그 프로세스 안에 그러면 기업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업의 환경이나 프로세스도 그런 창조적이고 변화에 민감하고 혁신적인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그런 문화를 만들어줬을 때 네. 앞으로 미래에 굉장히 살아남고 오래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그런 기업. 그렇죠. 그렇군요. 아까 책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책 제목이 무엇이 세상을 바꿀 것인가였단 말이에요. 자, 무엇이 세상을 바꾸게 될까요? 답변해 네. 주십시오. 저는 디지털 부족과 디지털 철학이 네. 세상을 바꾼다라고 생각을 해요. 디지털 부족과 디지털 철학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뭐냐 뭐죠? 하면 공유하고 공유, 나눔을 하고요. 네, 나눔. 참여를 하고요. 참여, 예, 그리고 공감하는 것들. 공감. 예,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이런 디지털 부족과 디지털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포인트들이거든요. 네. 이런 새로운 철학과 생각들이 세상을 바꾼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실제로 실천하는 분들이 많이 나올 때 우리 사회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미래에서 생존하기 위한 뭐 조건들은 어떤 네. 것들이 있나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렇게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그다음에 공부하는 그런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치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 젊은이들한테 특히 많이 당부하는 이야기가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복은 도대체 어디서 올까? 그래서 올리버 세고비아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는데 뭐라 그랬나 하면은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잘하는 것과 내가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 교차하는 데서 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한 네. 거고 그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것은 나의 열정이에요. 열정을 투입해가지고 훨씬 더 많은 것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사회가 필요하는 걸 알려면은 미래를 알아야죠. 그리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고 그리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서 이 세 가지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면 분명히 그 사람한테는 보상이 갈 거예요. 그리고 네. 우리 사회에 꼭 필요로 하는 뭔가를 하는 사람이 될 거고 그러니까 그런 그 근본적인 물음에 답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군요. 사실 이제 뭐 현재랑 과거를 알고 있어도 미래를 예측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이 미래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혹시 빠진 이야기가 있거나 아직 네.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엇보다 이런 어떤 미래학이라든지 새로운 그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공부만 한다고 해결은 네.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 원리를 체득을 하고서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런 걸 고민해보고 아주 작은 실천이라도 좋으니까 작은 이벤트를 같이 해볼 수도 있고 어디 가서 뭔가 물어보기도 할 수 있고 네. 뭘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실행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 원리를 자기가 직접 체득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꼭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손에 잡히지 않고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미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렇게 박사님과 얘기하다 보니까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겠다 조금은 좀 감이 오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열리는 세상에서 놀라운 기회를 찾아드는 우리 스마트쇼 큐. 다음 주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요. 지금까지 정지훈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스마트쇼 큐. 큐!